이번 영상은 Cerebral Folate Deficiency, 대뇌 엽산 부족 CF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말이 굉장히 길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뇌 안에 엽산이 모자라다 라는 뜻이에요. CFD라고 그냥 축약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폐 안에서 이 CFD가 있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폐 아동들 사이에 이렇게 뇌 안에 엽산이 낮은 농도를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CFD는 사실 자폐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에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인지적으로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이제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뇌 안에 엽산이 이 낮은 농도로 유지되는 그런 시기가 만약에 유아기에 도래했다면, 아주 나이가 어릴 때 이 뇌 안에 엽산 농도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 엽산 자체가 뇌기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자폐와 유사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폐와 CFD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유아기에서는. 결국에는 CFD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평생 자폐처럼 사는 거예요. 자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CFD는 치료가 가능해요. 뇌 안에 이 엽산 농도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뇌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활성량의 엽산을 잘 공급을 해준다면 CFD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니고 CFD인 경우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엽산, 폴레이트, 비타민 B9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 중요한 뉴트리션인 거예요. 이 엽산이 뇌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중요하냐? 이 엽산은 RNA와 DNA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블럭, 구성 성분인 퓨린과 피리미딘의 대사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RNA와 DNA의 이 구조를 구성을 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만약 이 폴레이트가 부족하게 되면 RNA와 DNA 합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에러가 자꾸 발생하게 되고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채워지면서 잘못이 되고, 잘못된 부분을 또 리페어, 수정을 해 가야 되는데 수정할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DNA와 RNA로 만들어진 우리 몸,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는 몸의 기능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엽산이 에너지를 적절하게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엽산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CFD가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이 엽산 레벨은 혈류 내에서는 정상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 안에서 이 엽산 농도를 체크를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레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에는 충분한데 이 뇌까지 도달하는 문제가 도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뇌 안에, 뇌척수액 안에는 5-MTHF, 이 활성형, 이 형태, 5-MTHF 형태만이 뇌 안에서는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엽산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뇌 안에서는 5-MTHF라는 그 활성형 형태만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엽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CSF,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 액 안에는 이 5-MTHF 농도가 극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안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5-MTHF 형태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때문에 어쨌든 뇌는 충분한 엽산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CFD입니다. 그렇다면 CFD의 주된 증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DNA와 RNA를 구성하는 성분의 그런 대사에 관여하는 역할을 엽산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발달 지연이 발생을 하고, 또 발달이 되더라도 약간의 완벽한 발달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빠지는 그런 발달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CFD의 경우 수면 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리고 그로스 모터, 대근육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대근육들의 협응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틱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엽산의 농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소발작을 포함해서 이런 발작, 경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실 경기약과 함께 실제로 이런 병원에서도, 신경과에서도 엽산을 같이 처방을 하긴 합니다. 그 용량이 좀 부적절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이런 발달이 이제 문제가,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보는 것, 시력, 이런 것들, 시각,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눈은 바로 우리 뇌와 연결돼 있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눈은 뇌, 머리를 들여다보는 창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시각이나 시력, 그리고 보는 뭔가 이제 비주얼 프로블럼,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되고, 이 엽산이 부족한 경우에 디프레션, 우울증도 많고, 또 이렇게 불안, 초조, 이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이게 뭐 CFD를 가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게 CFD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증상들을 대체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달 지연과 수면 장애, 굉장히 불안초조한 모습들, 그리고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협응이나 그로스 모터, 대근육의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불안초조하고 막 이런 그런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폐와 유사한 증상, 자폐의 증상과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렇다면 무엇이 CFD를 유발시키는 것인가? 우리 몸에 엽산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음식으로든 뭐 이제 보충제의 형태로든 먹게 되면 그 엽산은 대부분의 경우 간에서 5-MTHF라는 이 활성령의 형태로 전환이 돼요. 대부분 그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메틸레이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전환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혈류를 타고 뇌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뇌 입구에 그 엽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수용체가 엽산을 딱 붙잡아서 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단 자가 면역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엽산의 항체, 그러니까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엽산 수용체를 내 몸이 스스로 잡아먹고 있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체가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수용체가 사라져 버리면 엽산이 아무리 혈류 내에 많이 떠돌고 있다고 한들 뇌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닥터 프라이어와 닥터 로시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이 두 사람이 CFD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자폐 아이들의 경우 이 폴레이트 리셉터 안티바디, 그러니까 엽산 수용체 안티바디 항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약 75%라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사실 이제 연구 스터디 에 참여한 ASD 환아의 숫자가 93명밖에 되지 않아서 좀 그 수가 너무 작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93명 중에 75%, 한 70명 정도 가까이가, 70명 정도가, 93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이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일반 아동의 경우는 그만치 높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가 일반인이 어느 정도였던가? 한 30%못 미치는 정도였는데, 한 75% 가까이 이렇게 ASD 아동들에는 이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뇌 안으로 엽산을 공급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CFD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혈액검사가 의미가 있겠나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이 항체에 대한 그러니까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이가 이 항체를 갖고 있어서 이 CFD의 유사한 이런 증상들이 자폐로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항체가를 검사하는 건 의미가 있겠죠. 이게 바로 내 아이가 약간 자가 면역성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것도 알아낼 수 있고. 그렇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엽산 레벨 자체를 혈액검사로 해서는 사실 그게 CFD를 감별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진단적인 방법은 뭐냐? 이 뇌척수액 안에 이게 활성령의 엽산이 떨어져 있는 게 CFD이기 때문에 실제로 뇌척수액을 뽑아봐서 거기 안에서 진짜로 이 엽산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적인 검사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침습적이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열날 때 뇌수막염 감별해야 된다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뇌수막염 검사를 할 때 이 허리에서 이 척추뼈 사이사이에 그 공간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뇌척수액을 뽑아요. 그 뽑아서 거기에 염증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게 뇌수막염인데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는 건데 마치 그것처럼 CFD도 뇌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나간다는 거죠. 그게 사실 진단적인 방법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사실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CFD를 유발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서도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나오는데 사실 이 엽산을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내가 일부러 세포가 일부러 에너지를 사용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일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끌고 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기능 장애가 있다고 했죠. 굉장히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폴레이트, 엽산도 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도 있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엽산은 우리 자폐 아이들의 경우는 이 뇌 안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 거죠. 들어가기에 불리한 조건인 거죠.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들어오기도 힘들고 유전적으로 엽산 수용체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유전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자체가 좀 문제가 조금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아직까지 뭐 그런 것도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CFD도 존재한다고 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CFD는 어떻게 진단이 되나? 실제로 단정적으로 CFD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CSF, 뇌척수액 내에 이 활성형 형태의 엽산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펑셔널 메디슨을 하는 기능의학자들은 엽산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고 실제로 이 아이들의 증상에 호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치료이자 진단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지만 혈액검사상 엽산이 정상이거나 높다면 CFD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혈액검사상 엽산이 정상이거나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CSF 내에 엽산 레벨이 낮다면 그것이 바로 CFD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CFD인지 아닌지 이것을 검사를 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거나 상의를 해보거나 뭐 처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타카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 내나 이제 타카의 협조적인 의사들
이런 의사들을 다 파악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의사한테 가면 사실 이것을 상의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굉장히 희박하죠. 실제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소아신경학자, 페디아트릭 뉴럴로지스트, 소아신경학자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타카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스터디들,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이해를 해보시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은 상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협조적으로 다 공부해 가시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봐주실 분들은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CFD에 대한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치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다이어터리 체인지, 그러니까 식이를 변화를 일단 시켜 주어야 해요. 그리고 플러스 활성 형태의 엽산을 복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식이의 변화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식이는 어떤 게 해당되느냐 하면요, 이 데어리, 그러니까 유제품을 복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첫 번째 CFD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생겼을 경우라고 했잖아요. 이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우유예요. 이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우유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제품을 일단은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미국 내에서는 면역력 획득을 위해서 이 낙타유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 낙타유 자체에도 이 우유처럼 엽산 수용체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CFD가 강력히 의심되는 아이라면 이 유제품과 낙타유 제품들을 중단을 하시고 활성 형태의 엽산을 복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이에서 문제를, 또 이제 식이 변화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도 그러니까 CF, GF가 되는데, GF 글루텐 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밀가루의 글루텐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CF에 대해서는 밀가루, 사실 우리 수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건강, 이제 이 헬스 문제에 대한 공공 정책으로 밀가루 내에 엽산을 집어넣는데요. 이 엽산을 기본적으로 집어넣는데, 이 밀가루 내에 들어가는 엽산은 이 활성형 형태의 엽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CFD의 경우는 활성형이 공급이 돼야 되고, 활성형이 빠르게 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활성형이 아닌 쓰잘데기 없는 이런 엽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이 엽산 수용체의 자리를 이게 자꾸 차지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들이 차지하게 돼버리다 보니까 엽산 수용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활성형 형태의 엽산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곳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체가 있는 것처럼 수용체가 사라져버리는 효과를 보게 되다 보니까 피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수입산, 그러니까 미국산, 뭐 CF, GF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제 그거는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국산은 그때는 좀 괜찮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되겠죠.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밀가루와 유제품을 중단을 한 상태로 활성형 형태의 엽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활성형 엽산은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사실 CFD는 메디컬 프로블럼,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약제로 치료를 해요. 류코보린이라는 폴리닉 애시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류코보린은 실제로 그 5-MTHF랑은 약간은 형태가 좀 다른 형태인데, 이것도 활성형이어서 쉽게 5-MTHF 형태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의 엽산이에요. 사실은 암 환자를 위해서 이게 개발이 된 약제인데, 암 환자들 항암하다 보면 엽산에 굉장히
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항암하면서 이 류코보린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개발된 류코보린이 이제 CFD에도 이제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 추천 용량은 kg당 0.5에서 2ml까지 이용이 되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5-MTHF에 가까운 L-메틸폴레이트 형태의 데플린이라는 약제도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럽에 나와 있는 약제이고, 그렇다면 처방을 받지 않으면 이 엽산들을 이용할 수 없느냐? 사실 5-MTHF 형태, L-메틸폴레이트 형태의 엽산은 보충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폴리닉 애시드도 있기는 있는데 그 용량이 보충제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서 사실 처방받지 않으면 사실 복용하기가 굉장히, 보충제 시장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메틸폴레이트 경우에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용해 보실 수 있죠. 이런 것들 이용하는데, 또는 류코보린 플러스 데플린을 이렇게 혼합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닉 애시드 플러스 L-메틸폴레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L-메틸폴레이트도 kg당 0.5에서 2ml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추천 용량, 저용량 정도로 가면 어느 정도 이제 CSF 내에 뇌가 이제 엽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용량을, 그러니까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에서 아이들이 이 정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농도를 올라가더라라는 이제 추정치에 근거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스터디에서는 타겟 농도는 CSF 내에 5-MTHF가 78에서 82 정도를 타겟 농도로 잡고 적용을 했던 치료라고 해요. 근데 사실 CSF 내에 5-MTHF의 정상 레벨은 40에서 한 120 정도로 잡는데, 사실 40 요 정도 언저리, 한 40, 50 요렇게 가면 굉장히 기능하기에, 뇌가 기능하기에 굉장히 빡빡한 조건이라는 거죠. 너무 낮고, 이게 그 정도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 정도 40에 이르는 경우에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해서 이제 경기가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농도는 78에서 한 82 요 정도, 굉장히 좁은 범위죠.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타겟으로 잡았었다고 해요. 사실 자폐 아이들 군에서 처음에 7% 정도가 40보다도 낮은 정도의 수치가 확인이 됐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도 가는 아이들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경기를 하고 있었고, 또 몇 년이 흘러서 이 아이들을 치료하지 않은 아이들인데,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이제 CSF에서 또 5-MTHF 레벨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 전보다 현격히 더 낮아 있었다고 해요.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죠.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경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고, 엽산이 진짜 극도로 모자란 상태가 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엽산 치료를 하는 경우에 아주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치료를 하면 엽산 치료의 반응이 나타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엽산을 먹자마자 이게 반응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우리 몸에 엽산이 어느 정도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식이도 체인지를 하잖아요. 식이도 이 항체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항체가 있는 아이라면 이 항체가가 떨어지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몇 달이 걸린다고 해요. 최소한 GF, CF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도 한 3개월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엽산 치료, 이 활성형 엽산을 복용하고 나서도 이제 이 치료 경과를 한 최소한 3달 이상, 몇 달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좋아지는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반에 이게 반응이 없다 하고 그냥 얼마 안 하고 끊어버리면 사실 엽산에 대한 국물도 못 보고 국물도 못 마셔보고 끝나는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충제로 일반적인 엽산을 복용하면 일반적인 엽산을 보통 폴릭 애시드, 폴레이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일반적인 엽산을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 절대 효과가 없다. 아까 밀가루에 들어간 엽산 얘기 드렸죠? 이런 일반적인 엽산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활성형 형태의 엽산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절대 일반적인 엽산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들 보면 이런 B 컴플렉스, B군 컴플렉스 이런 데 보면은 그냥 폴릭 애시드가 그냥 척하니 들어가 있어요. 껴있는 거죠. 그럼 껴있는 것도 모두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터리 체인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폴릭 애시드랑 이 L5-MTHF, 메틸폴레이트 이런 것들이 다 활성형 형태인 건데 이 폴릭 애시드, 5-MTHF 또 메틸폴레이트 이런 것들을 그냥 저용량으로 복용을 해도 이 CFD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아까 용량 말씀드렸죠. kg당 0.5에서 2면 말하자면 A가 20kg야. 그러면 kg당 2mg을 준다고 하면 거의 40mg이잖아요. 굉장히 고용량이죠. 이제 실제로 파는 이런 이 보충제들 보면은 뭐 1mg짜리도 있고 그거보다 더 낮은 용량들도 있고 5mg, 10mg 뭐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고용량인데 고용량 아니고 그럼 저용량으로는 도움이 안 되냐? 저용량으로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저용량으로는 효과가 없었고 저용량의 경우도 사실 그 정도의 용량이면 메틸레이션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CFD를 교정하는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용량은 아무 CFD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엽산의 농도의 변화가 필요한가? 나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kg당 이렇게 치료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우리 몸무게 아이들이 대중이 없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마른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또 너무 과하게 이렇게 살이 찐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무게에 따라서 이 약물을 처방을 하긴 하지만 나이 값도 사실은 고려가 되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8살인데 우리 지성이 27kg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 10살, 11살인데 뭐 20kg 이렇게 낮은 몸무게가 이렇게 낮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뭐 10살, 11살, 12살 이 아이들의 엽산이 덜 필요할까? 몸무게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요구량이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아이들이 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한 상태잖아요. 엽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걸 엽산 치료하지 않고 두는 경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엽산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나이를 고려해서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몸무게만으로 따지는 거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의사들과 상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가져가야 할 팁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활성형 형태의 엽산의 농도는 이 자폐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게 점점 더 감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노화죠. 나이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것들이 더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기능적으로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말하자면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엽산을 이용할 만큼 있었어. 아주 죽지 않을 만큼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다 떨어져가고 고갈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시작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게 되죠.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경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 조절을 못하고 굉장히 광폭해진다. 이런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중에는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다행히 어렸을 때는 경기도 안 하고 잘 버티고 했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급성장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엽산에 대한 요구량이 이 뇌 안에서의 요구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굉장히 요구량이 급증을 해요. 그런데 그 수요를 맞춰주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급격하게 부족한 증상을 겪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사춘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경기를 하고 분노 폭발을 하고 퇴행이 일어나는 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CFD에 의한 증상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CFD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트리터블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엽산 치료를 하실 때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해를 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건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이거를 하면은 우리 아이가 괜찮아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의욕이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용량이 높게 치료를 하는데 거기 용량 높게 올리는 것을 굉장히 서서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보충제보다도 이 엽산은 굉장히 서서히 내 몸이 적응할 수 있게 들어오는 엽산을 그동안 안 써봤거든요. 엽산을 안 써봤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엽산을 땅 터뜨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이거 쓰레기인가? 여기저기 꾸겨 넣는 이런 그런 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잘못된 곳으로 가서 엽산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엄청 하이퍼해지고 엄청 분노,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실제로 스터디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발생을 했어요. 때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이제 자해도 하고 타해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엽산은 굉장히 서서히 내가 엽산을 주고 있지 정말 옛날부터 줬었지 뭐 얼마를 주고 있지 계속 똑같은 용량을 거의 주는 거, 거의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서서히 올려주셔야지 아이가 무리 없이 그 엽산, 안 써본 엽산을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주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답이다 하고 하셨다가 이건 절대 답이 아니겠구나 하고 바로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치료에 밥그릇을 줬는데 국그릇을 줬는데 국물도 안 떠먹은 본 그런 상태로 끝내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고 서서히 아이들한테 적용해 보시고 진짜 충분히 공급해 주셔야 될 비타민 중에 하나가 엽산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프라이어와 닥터 로시놀이 아주 진짜 적극적으로 이 CF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 아이들, 진료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엽산의 효과를 보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많이 이 자폐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대중화가 돼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는 엽산 치료가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타카에 들어가 보시면 그 실제 스터디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그냥 댓글 달아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